투자하는 행태를 보면은 한국인 분들의 매매 회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잠깐 역시 시장에 계신 분이셔서 매매 회전율 단타를 이렇게 고급스럽게 표현하실 수가 있나요? 단타를 너무 치시고 마음이 너무 불안하세요. 매매 회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익이 떨어져요. 이거는 수많은 논문에서 이미 다 나와 있는 결과인 거죠. 유상한 말 한번 해보겠습니다. 증권사 계좌 중에 가장 수익률이 높은 계좌가 어떤 사람의 계좌일까? 대부분 사망자. 차기 연준 의장 지명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둘 다 케빈이네요. 네. 케빈 앱셋 쪽이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제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시청자분들한테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결국은 뒤에서 조종하고 뭐 비둘기적인 연준이 오고 하면 이제 금리를 많이 낮출 것이고 뭐 그러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금리를 많이 낮추면 이게 경제에 좋은 것이냐 혹은 시장 금리가 떨어질 것이냐 이건 약간 별개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미국 경제가 괜찮다고 쳐요. 뭐 저는 안 좋다고 보는데 뭐 괜찮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 상황에서 원래 금리를 낮추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뭐 트럼프 말 잘 듣는 분을 앉혀서 금리를 낮췄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시장은 채권 시장이나 외환 시장이나 금융 시장은 어떤 생각이 되냐면 경제가 이렇게 나쁘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과잉 유동성을 풀어버리고 완화를 하게 되면 인플레가 온다. 네. 그렇다면 오히려 장기물 금리는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생각하고 오히려 미국채 뭐 10년물 긴 채권의 금리가 오히려 오를 수가 있습니다. 네. 분명히 1일물짜리 단기 금리는 인하를 했는데 연준이 뭐 인하하거나 트럼프가 내리라고 해서 근데 오히려 이 10년물 이상 금리는 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지난 코로나 인플레이션 때 이걸 겪어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긴축적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미국 경제는 요 10년물 국채금리에 연동돼서 모기지 금리도 결정이 되고 회사채 금리도 이 장기물에 연동이 많이 돼 있어요. 미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주로 이제 단기물 기준금리에 연동된 대출을 받다 보니까 이게 좀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미국은 전부 이제 10년물이 이제 중요한 경제의 벤치마크 금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내가 낮추라고 해서 분명히 낮췄고 내 말대로 다 해줬잖아. 그런데 오히려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면 경제는 안 좋을 수가 이제 있단 말이죠. 정반대로 경제가 만약에 나빴어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말 잘 듣는 분을 이제 앉혔어요. 그러면은 사실 트럼프 말을 들으나 안 들으나 경제가 나쁘니까 인하를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장기금리가 같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어떠한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연준 의장으로 이제 오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미국의 현재의 경제 상황. 저는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 경제 상황이 이제 우선인 거고 그 우선인 경제 상황에 맞춰서 통화 정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제 생각 같아서는 이래요. 미국 경제가 나빠지는 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실인 것이고 비둘기 연준 의장이 뭐 오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저거 트럼프 얘기 듣고서 금리 낮추는 건 이게 아니라 제 말은 이미 금리를 낮췄어야 됐는데 하필 그때 우연찮게 비둘기 연준이 대통령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연준 의장으로 왔다. 그래서 금리를 결국 낮출 것이고 그래서 시장 금리도 같이 낮아질 것이다. 이제 그게 제가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으로 누가 올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보다 더 이제 크게는 미국의 이제 펀더멘탈 성장과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이제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연준 의장의 어떤 정책을 보시는 게 조금 더 미국의 실질 금리가 이제 어떻게 될지를 판단할 때 더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저희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좋은 접근이시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려봐도 될까요? 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독립성이라는 문제는 계속 제기가 되겠지만 연준 위원들의 금리 인하의 당위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경제를 좀 많이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망가뜨렸다. 데이터를 그렇죠. 실제 경제를 나쁘게 만든 건 아니지만 뭐 어쨌든 데이터든 고용 데이터 주로 뭐 이민 정책, 관세 정책, 그밖에 정부 효율화 이런 3대 정책을 통해서 고용을 축소케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트럼프는 소위 26년에 중간선거 전략을 위해서 이것을 망가뜨려야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가 필요해라고 정당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입장도 혹시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이민 정책과 관세 정책은 미국 경제에 부정적입니다. 그렇죠. 부정적인. 그건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이민자를 막는 것과 이 관세를 매기는 정책이 이 경제를 나쁘게 함과 동시에 그 결과로서 물가를 떨어뜨릴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은 금리를 인하하는 게 맞습니다. 네. 인하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거에 저는 동의하고요. 다만 이거를 트럼프가 이제 의도적으로 했냐 이거는 제가 일단 판단을 좀 보류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사실 이런 거죠. 경제가 약간 목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트럼프 네. 입장에서는 경제가 좋아야 뭐 자기도 재선이나 혹은 중간 선거에서 잘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일단 분명히 트럼프는 미국의 약간 디플레적인 정책, 물론 본인은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죠. 미국의 무역을 다시 미국의 우선주의로 가져올 것이다. 네. 그리고 미국인들을 위협하는 이민자들을 막을 것이다. 이게 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미국 네. 시민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다만 이제 우리는 경제를 보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은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인 효율성을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면 경제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 분명히 그런 점에서는 저는 저금리 정책은 합리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과는 똑같고 이제 트럼프의 어떤 의도적인 것인지 아닌지는 한번 저희가 내년도에 뭐 새로운 연준 의장도 올 거고 이제 중간 선거도 11월에 이제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 같이 가서 한번 판단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한 1년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플레를 억제해 나갈 것이다. 실제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뭐 한 10가지 근거를 댔었거든요. 맞았네요. 근데 뭐 아직은 뭐 26년이 안 왔으니까 제가 굉장히 외로운 길을 걸었었는데 동반자가 또 생겨. 이거 동반자면 오늘 어떻게 모았네요? 그래서 저희가 한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른 데 가면 굉장히 외롭지 않습니까? 외롭습니다. 대부분 공감을 안 해주시거든요. 인플레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인플레를 용인하는 순간 중간 선거에서 성적을 낼 수가 없고 금리를 내릴 수도 없어. 내릴 수도 없고 그리고 인플레가 용인되는 과정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면 앞에 말씀 주셨던 그 스티프닝 현상, 장기 국채 금리는 더 튀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인플레를 용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을 가동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역시 금리 결정은 뭐 독립성이 훼손되긴 했어도 금리 결정 그 자체는 새로운 연준 의장이 할 것이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금리 결정을 조금 더 완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데 집중할 거다. 물가 안정을 이루기 위해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특히 저는 아마도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26년 초부터 물가가 26년엔 특히 꽤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랑 생각이 너무 똑같아요. 이게 참 너무 반가워가지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은 물가의 레벨이 아니에요. 물가는 원래 떨어지지 않아요. 물가는 올랐는데 더 오를 거예요. 근데 연준이 생각하는, 중앙은행이 생각하는 금리 결정은 물가 상승률이라는 거죠. YOY. 그럼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인데 보세요. 25년의 관세율보다 26년의 관세율이 낮아져요. 그리고 25년에는 중국산 생필품이 안 들어왔다가 생필품이 26년에 대거 들어와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과 단판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YOY로는 확 떨어지죠. 확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것이 관세 전쟁에도 불구하고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인플레가 야기되지 않을 수 있다. 제가 또 하나 좋은 얘기 해드릴까요? 해주세요. 하나 더 해주세요. 이민자를 막았으니 쫓아내기도 하고 네네. 주류 경제학에서는 네. 임금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인플레가 올 것이다. 네. 이게 주류 경제학 얘기입니다. 네네. 저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네. 그 수많은 이민자들이 와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애도 교육시키고 소비 활동을 했던 그 모든 활동이 다 사라진다. 그렇죠. 쫓아냈으니까. 이것이 우리가 경제가 나빠진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벌크가 사라지니까. 인간을 우리가 봤을 때 인간의 활동이 곧 경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와 관련된 수많은 과거에 미국의 이민자 추방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미국이 이민자 추방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이민자를 추방하는 순간 미국 내에 있는 일반 백인 노동자의 임금도 떨어집니다. 이유는 경제가 둔화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민자가 추방되면 인플레다라고 모두들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혹은 과거의 데이터는 정반대다. 오히려 물가가 떨어진다. 임금이 떨어지고. 그런 점에서도 26년에는 상당히 유동성을 풀 수 있는
이게 저희가 뭐 여러분들을 뭐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전망하시니까. 전망을 저희가 하고 전망을 있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좀 더 뭐 희망을 가졌다고 하긴 좀 뭐하지만 경제를 객관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소수 의견에 있는 건 불구하고 지금 소장님이랑 저랑 같은 의견으로서 금리가 꽤 많이 떨어지는 완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 질문 드릴게요. 차기 연준 의장이 뭐 지금도 인터뷰 열심히 하고 뭐 방송 활동 열심히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잘 눈에 띄기 위해서 막 열심히 얘기합니다. 자, 얼마 전에 헤스의 차기 연준 의장 후보가 plenty of rooms to cut rate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야, 그 얘기는 곧 여러 이제 지명을 받게 되면 또 방송 활동하고 뭐 이런 공간에서 나름의 나는 이런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죠? 연준 의장으로서 이렇게 통화 정책을 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여러 인터뷰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건데 어떤 것들을 발표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발표에 있어서는 향후에 아마도 미국의 중립금리를 좀 까놔야 됩니다. 대폭 까놔야 됩니다. 네, 그래야 금리를 인하하는 거에 대한 명분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중립금리는 마치 사람들이 경제학자들이 만든 어떠한 모델의 결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좀 오해시고요. 실제로는 그때그때의 금리 상황에 맞춰서 큰 오차가 안 나도록 정하는 금리의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반면에 뭐 케빈 하셋이나 차기 연준 회장이 아니야, 우리가 다시 산출해 보니까 미국의 중립금리가 2%야 이래버리면 지금 기준금리가 되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대폭적인 금리를 인하를 할 명분이 생기죠. 정치인들이 당연히 좋아하는 게 분명히 이제 학자들을 자기 캠프에 넣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만들고 그 백그라운드에 맞춰서 내가 이러한 정책을 낸 거야 하면 사람들이 혼자 얘기를 하면은 이거 소리 같은데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만들고서 이런 얘기를 하면 오, 뭐가 있네 이러거든요. 그 이론적 백그라운드, 즉 미국의 중립금리가 재계산을 할 뿐이 이렇게 높지 않다, 낮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아마 대폭적인 금리 인하가 말이 될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요즘 QE를 새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QE에 대해서도 더 확대, 미국의 재정을 더 적자를 더 쉽게 낼 수 있는 자금 조달을 이제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연준이 채권을 이제 사주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림도 좀 더 확실하게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완화적인 정책으로 갈 수 있는 사전 발표가 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좀 해봅니다. 두 가지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plenty of rooms라는 표현을 쓰려면 중립금리가 3%면 안 되죠. 3.75에서 3%면 plenty of rooms가 아니죠. 그러니까 중립금리를 낮추기 위한 아마 해당 중립금리 조정에 관한 연구 뭐 이런 보고서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고, 당연히 지금 무리하게 금리를 인하하다 보면 장기 국채 금리가 튈 수 있는 스티프닝 현상이 있기 때문에 국채 시장에서 이것을 매입해주는 그런 장치, 양적 완화적인 표현을 할 것이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저의 의견 하나 드리면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크립토 프레지던트다라는 표현을 해왔고, 그 공약을 이루기 위한 한 가지 공약이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확보해 나가겠다. 근데 아직 이렇다 할 방향성이 안 나왔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이 그걸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떠나서 그런 발언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뭐 코인 시장의 분위기를 또 급반전시키는 이런 일이 있어야만 중간 선거를 앞두고 한 3, 4개월 동안 좋은 랠리를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유도를 하지 않을까. 미국에서는 특정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안 제시를 한 데들이 꽤 있죠. 특히 텍사스 같은 데서는 이제 준비금 법안으로서 이제 비트코인을 비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분명히 이제 중국은 금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이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트레저리 미국채에 대한 이제 수요를 만든다, 이런 쪽 방향성이 잡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조용하지만 내년에도 뭐 새로운 관련된 이슈가 생길 것 같고, 저는 이것이 통화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데, 뭐 지금 말씀드리긴 좀 이른 시점이긴 하지만 만약에 뭐 정말 막말로 양적 완화를 한다거나 혹은 재무부가 직접 비트코인을 매입한다는 그런 방식을 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문홍철의 투자 디톡스라는 필사 노트까지 있어요. 필사 노트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 이 필사 노트가 본체가 있고 이 필사 노트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필사 노트가 본체입니다. 아, 이게 본체다. 이게 두꺼워 보이지만 네. 물론 이 내용도 좋아요. 그런데 이 필사 노트라는 게
이런 게 있잖아요. 그 100마디 말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좀 감동적인 스토리 하나로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면서 오히려 더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이 필사노트에 있는 제가 50개의 뭐 스토리일 수도 있고 글귀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거를 이거 읽는데 한 20분도 안 걸리거든요. 네. 근데 필사하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네. 이제 하시다 보면은 제가 여기에는 과거 수백 년간 이제 모아왔던 자료와 에피소드가 있는 거라서 맞는 진실만 제가 담아둔 겁니다. 경제에서 금리는 중력과 같습니다. 아, 예. 네. 내가 중력이 약할 때는 높이 점프할 수 있죠. 근데 점프한 상태에서 갑자기 중력이 세지면 추락하게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이제 중력에서 금리라는 것이 나중에 올라가면 인상되면 중력이 세지는 거죠. 그럴 때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고 뭐 그럴 때 조심해서 떨어지면 죽지 않습니까? 죽으면 안 돼요. 살아야 돼요. 일단 살아서 착지를 한 다음에 또 기다리면 언젠가 중력이 약해질 때가 또 오거든요. 즉 금리를 인하할 때가 또 온단 말이죠. 그럴 때 다시 또 높게 점프를 하는 것이 우리 투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 페이지인가 이게 보시면 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의 몸집, 몸무게 혹은 동물들도 다 몸집이 있지 않습니까? 공룡은 엄청 크고 이제 쥐는 이제 조그맣죠. 이 몸집이 그 레버리지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레버리지라는 게 이제 많이들 좋아하시죠, 레버리지를. 한국인은 특히 공룡이 레버리지가 엄청났죠. 그리고 몸집이 크면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멸종했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들고 있습니다. 내 몸집이 크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많이 먹어야 되고 유지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몸집이 크면 이렇게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지면 많이 다쳐. 거기에 아까 중력을 말씀드렸죠. 몸집이 크면 중력이 약할 땐 좋아요. 그런데 중력이 커지잖아요. 바로 죽습니다. 넘어지만 해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력이 높아질 때, 즉 금리가 높아질 때는 몸집, 즉 레버리지를 줄여야 되고 반대로 금리가 가벼워질 때는 그 중력이 줄어드니까 그럴 땐 몸집을 또 늘려도 이제 될 수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바다에 사는 대왕고래는 중력이 거의 없잖아요. 바다는. 그러니까 그 거대한 30m 이상의 몸집을 이제 물에서는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육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지에서는 물보다 훨씬 중력이 세죠. 이런 중력 하에서는 레버리지를, 즉 몸집을 좀 가볍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금리는 중력이다, 몸집은 레버리지다. 좋습니다. 몸집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자, 예. 이 책을 아우르고 있는 여러 문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좋은 물구 같은 게 이제 안에 보면 되게 있고, 뭐 정말 하나하나를 버리기 어려운 정말 자식 같은 문구들이어서. 그래도 하나는 제가 한번 필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 한마디 한번 해볼까요? 예. 좋은 문구, 유상한 말 한번 해보겠습니다. 증권사 계좌 중에 가장 수익률이 높은 계좌가 어떤 사람의 계좌일까? DB증권 고객 계좌? 어느 회사든지 전 세계 모든 증권사의 계좌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계좌의 주인은 대부분 사망자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돌아가신 분은 매매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계좌에 그냥 가만히 뭐 그게 주식이든 뭐 채권이든 뭐 인덱스 펀드든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수익률이 되게 높아요. 이러는 것을 제가 뭐 약간 우스갯소리로 하나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좀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게 있어요. 그 제가 좀 존경하는 모건 하우절이라는 투자 칼럼니스트가 계신데 이분이 스키 선수였을 때가 있습니다. 10대 때. 그때 소중한 친구 두 분이 계셨는데 이제 셋이서 너무 친했어. 그런데 경기용으로 스키 훈련을 받으면 좀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급한 경사로에 출입금지 지역에 들어가서 스키 타는 걸 이 세 친구가 아주 즐겼습니다. 어느 날 셋이 또 금지구역에 가서 스키를 탔어. 아주 약한 눈사태가 있었습니다. 너무 짜릿했겠죠? 내려오니까 셋이서 아까 눈사태 봤어? 와 진짜 막 짜릿했다. 너무 재밌었다. 우와 또 하자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모건 하우절이 혼자 나는 숙소로 돌아갈랜다. 딱히 이유가 있지는 않았어요. 위험하다고 해서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래 모건 들어가, 우리는 탈게 하고 그 두 친구는 다시 위험지역에 들어가서 스키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실종됐죠. 사망했습니다. 이게 이 모건 하우절이라는 이 투자 칼럼니스트의 평생에 걸쳐서 엄청난 인생의 가치관을 바꿔버립니다. 사실 눈사태가 날 확률은 매우 낮죠. 하지만 나면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다음에 스키에서 우승을 할 확률도 없어지는 거고, 이 다음 눈사태 날 것의 확률은 물론 되게 낮겠죠. 하지만 친구들과 재밌게 스키를 다시 탈 수 있는 기회는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안 돼요. 투자도 비슷합니다. 내가 투자를 할 때 보통은 뭐 요즘도 그렇지만 장이 좋으니까 좀 더 레버리지, 그리고 위험한 주식, 많이 갈 주식, 혹은 더 좋은 자산에 이제 올라타려고 하는,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 한단 말이죠. 아, 내가 100만 원 투자해서 더블 벌었으면 겨우 200만 원. 아, 이럴 거면 내가 레버리지를 왕창 써서, 혹은 은행에서, 혹은 친지들한테 돈을 빌려서 뭐 1억 했으면은 그럼 나 2억인데 때도 멀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신단 말이죠. 그러나 혹시라도 아주 작은 확률이지만 어떤 큰 사고가 나게 될 경우에는 목숨을 잃을 수가 있죠. 나의 투자금이 0이 될 수 있는 거죠. 0에는 아무리 큰 수를 곱해도 0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목숨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테일 리스크라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 필사노트의 제일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자, 한번 정말 필사하겠습니다. 눈사태가 있을 아주 낮은 확률과 그것이 가져오는 파멸적 결과. 네. 그것을 꼬리 위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꼬리라는 거는 테일 리스크를 얘기하죠. 참고로 이제 테일 리스크라는 거는 확률은 되게 낮은데, 그 낮은 확률이 한번 벌어질 경우에 그 결과가 매우 치명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피하지 못한다면 이 패자부활전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테일 리스크를 반드시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레버리지 쓰는 걸 제가 뭐 쓰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라도 큰 위험이 벌어졌을 때 내가 왜냐하면 레버리지를 쓰다 보면 투자금이 빵이 될 수가 있거든요. 뭐 지수가 뭐 아무리 많이 떨어져 봐야 반토막이지 않습니까? 반토막이면 그래도 반은 남거든요. 근데 레버리지를 쓰면 이 반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투자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올라가는 주식이 올라타더라도 파멸적 결과가 있을 때 나의 자산이 그래도 남아있을 수 있게 적절히 통제를 하시자. 그렇게 한 문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직접 낭독하실 때 필사를 해보니까 정말 디톡스 되는 느낌이고. 그렇죠. 네. 이게 글을 쓰면 좋습니다. 네. 예.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리플레이 하면서 필사를 해보시면 어떨까? 읽으시는 부분을 굿 아이디어입니다. 좋죠? 네. 네. 너무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김광석의 경제포차 함께 해주신 망건당 TV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